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를 저격했다? 지금 뉴박 세력 스피커들 모두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들 생각대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강훈식 실장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뉴박 세력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정청래 대표님은 안 오셨는데 혹시 딱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워낙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있고 해서 뭐 대표 좀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아닙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최소한으로 배웅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님은 또 참석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는데. 근데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님은 오셨다. 저한테 더 이야기해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 정도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오셨군요. 이분을 보면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뭐 나도 이게 감정이 뭐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데요? 내 마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에 딱 보면서 맞아요. 진짜 인격자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인격자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좀 그래 마음이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떤 마음인지. 예. 박주민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뭔가 좀 그렇다. 좀 그래 뭔가 마음이 나는 좀. 아니 자꾸 그러시니까 괜히 눈물이 날라고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참, 진짜. 하여튼 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 뭐 이래저래 아무튼 그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쉽죠. 그래서 뭐 두 배로 더 좀 마음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기서 또 열심히 애를 써주시는 해야죠, 모습 뭐.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선을 지키면서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진짜 너무 멋있게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이제 부추긴단 말이야. 네. 뭔가 정은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많이 있었잖아. 그거를 우리 의원님한테 물어봐. 빨리 물어뜯으라고. 네. 그거는 나는 하지 않겠다. 와. 지킬 건 지키고 또 얘기할 건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뒤에도 사실은 지방선거 승리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도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오뚝 유세단. 제가 응급실 처음 실려가 봤어요.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지방 일정 끝나서 서울에 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이제 새벽에 응급실 가서 누워 있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방은 주로 어디 다니셨어요? 다 다녔어요. 전체. 안 다닌 데가 충북하고 강원, 제주. 개인적으로 제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제주는 갔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있었고요. 네. 강원도 안정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충북도 좀 안정적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뭐 한 2번 이상씩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그 오뚝 유세단 뭐 유권자가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또 비정할 수 있거든요. 네, 사회자들이 저를 소개하면서 참 잔인한 행보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나름 좋았고요. 또 제가 이제 왔다 가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오늘 후보자들하고 쭉 통화를 했거든요. 당선되신 분, 낙선되신 분 했는데 다들 다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이 그래. 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 경선 때 나도 좀 불러달라고. 와, 내가 진짜 얼마나 계속 이게 사무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그래요.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경선 끝나고 한 번이가 나와서. 네, 맞아요. 아무런 감정 없다.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때 방송
끝난 줄 알고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방송 중요해가지고 네.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씩씩하게 행동 갑시다. 예, 씩씩하게. 준비한 예. 아 유쾌하게 가자. 예. 유쾌하게 가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 그렇습니다. 예. 아니 머리도 심었는데 이게 넘었어요. 이게 체육이지. 예. 풍성하게 가겠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그렇지. 약 400억을 토해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400억을 토해내야 돼. 네. 그런데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혐의이길래 맞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이게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입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 네. 그리고 또 하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점. 그렇습니다. 예. 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발언이 다 거짓말은 맞아요. 네. 예, 거짓말은 맞습니다. 자, 왜냐? 이 증거가 아주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자백을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세무서장 시절 이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튀었거든요. 그런데 윤우진의 동생이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소개해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윤우진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 보도 일부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연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소개한 사실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소개했잖아. 예. 끝났잖아. 깔끔해. 여기 예.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깔끔하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발언, 건진법사와 관련된 발언. 일단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 장면부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것, 예. 건진법사가 진술한 것으로 이미 뭐 평가가 끝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의 법정 진술은요. 전성배 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 판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랑 같이 전성배 만난 적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같이 만난 적 있다. 자백을 갈겨버립니다. 끝났지 뭐 이거는. 끝났잖아. 예. 건진법사도 건진 법정 진술은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을 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도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요거 이제 거짓말은 100%인데 이제 과연 선고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요. 네. 2년을 구형을 했는데 7월 27일에 선고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이제 거듭해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죄질도 불량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구형 뭐 꽉 채우진 않더라도 뭐 실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2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400억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양형 기준표를 보면 기본이 있고 감경, 가중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거는 기본이
기본값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어. 물론 이제 감경이 되면 10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감경 사유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감경 사유가 전파성이 낮거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어. 이런 그건 감경될 수도 있고 TV에서 얘기했어. 맞아요. 이건 아니야. 아니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자수했거나 아니에요. 반성하거나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요? 압력에 의해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걸 노리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국회, 지방정부, 언론, 민주당의 영향하에 언론 등이 전부 민주당 영향하에 있어서 네. 자기가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어서 방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네.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너무 압력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이게 되긴 하죠. 이게 무슨 압력입니까? 맞아요. 이게 보통 압력이라 그러면 야, 너 가서 그렇게 거짓말해. 그러지 않으면 너 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공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주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런 뭐 말도 안 되죠. 무슨 언론에서 말도 안 되죠. 검증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는 압력으로 맞아요. 느꼈다든지. 야, 말도 안 되긴 하죠. 대선 후보가 무슨 압력을 근데 느껴요? 확실히 이 법꾸라지들은 진짜 맞아. 대단하다. 찾아내. 찾아내서 네. 그걸 뚫으려고 하는데 실제 법리적으로만 한다면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기본이 200에서 800이다. 와. 네. 됐어. 야, 진역은 이걸로 살 필요도 없어, 사실. 맞죠. 살 필요도 없어. 무기징역. 100만 원 이미 이상이면 무기징역 돼 있어요. 400억 토해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재판입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7월 27일 7월 27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예. 내부쇼 올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더 중요해. 국민의힘. 제발. 400억. 근데 사법부를 또 믿을 수 있느냐가 그게 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근데 뭐 이건 법리적으로- 또 1심이라서 1심이긴 하죠. 또 확정될 때까지 네, 시간을 뭐 더 기다리긴 걸릴 수 합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또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네. 참 이거 보면서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느껴졌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그런데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사의 보완 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보안 수사 금지 시 보안 수사 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검사의 보안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권 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하고는 조금 예. 좀 다른 결의 그런 입장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권 송치 복원해야 된다. 이 전권 송치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해 갖고 불송치하면 요거 이제 무혐의 나오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네. 무혐의 하든 뭐 하든 마지막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는 예. 전체 사건을 어찌됐든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을 전권 송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건 대통령님 워딩이고요. 네. 워딩에서의 또 핵심적인 건 국회 논의에 따른다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의견인 거죠. 그 의견까지 참고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자문위의 구성 멤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약간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네. 검찰 쪽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합리적이거나 원칙주의자 분들 한 6분께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박찬훈 위원장님도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셨어요. 지금 네.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검찰 쪽 주장에 많이 동조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오히려 대항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우리 입장 정도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전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재는. 네. 대통령이 뭐 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지금 본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제 공소청 뭐 이런 논의할 때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고 네.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국회가 논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때 이미 이런 방향이 좀 잡힌 것으로 저는 그 알고 당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복기해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생각은 뭐지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은 이거야 저거야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대통령님의 생각은 굉장히 유연했었고 숙고해 보라는 게 그게 정말 정답이었었잖아요.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 봐라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또 달라진 거는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조작 기소를 많이 하고 인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걸 또 보고 더 느낀 점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공소 취소 문제가 그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거 이제 기간에도. 그건 원칙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네.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있다면 네. 어떤 사건이든 사실 공소 취소되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좀 당연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을 때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작을 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어. 조작을 해서. 근데 그게 드러나 버렸어. 뭐 그러면 확실한 증거도 있어. 증거가 있어. 논리도 받침이 돼. 그러면은 그 대상이 최영진이든 무슨 뭐 최영진이 아버지든 저의 아버지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장동혁의 아버지든 네. 장동혁이든 그거는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죠. 상식이죠, 상식. 예, 그건 너무 상식이야. 근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다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언론이 아예 그냥 외면하는 건지
이 공소 취소 문제가 잘 설득이 안 됐나? 국민들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내에도 관련된 위원회, 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위원회가 설치될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아마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신문이나 뭐 사설 같은 거 보면은 다 공소 취소를 또 다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이번에 선거에 진 것처럼 네. 다 그렇게 또 가고 있어. 지방선거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들이 원하는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네. 그 근거도 없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서도 나는 이제 그 틀린 주장이라고 보는데 그냥 실제 현상 분석에 대해서도 나는 그 좀 의심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저도 좀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걸 좋아하더라고 언론은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어쨌든 행정이 잘못됐으면 이제 수사도 행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행정이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하고 제도 개선하는 게 기본인데 시정 조치가 공소 취소인 거고 네. 제도 개선이 검찰 개혁인 거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자기 재판까지 없애려 한다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속 국민들을 터집니다, 저는 설득을 진짜. 잘 못했던 것 같아요.